지난주에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됐어요. 올해 문이과 통합 첫 시험이었고 이례적으로 이렇게 4개의 영역이 다 어려웠었던 적은 제가 사교육에서의 한 지난 수십 년의 경험 동안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미적분 수학 51점이 4등급을 끊는 이런 이례적인 시험은 없었죠. 시험이 발표가 되고 그 이전 해에 수능 만점자가 3명, 4명 나왔던 거에 비하면 올해 수능 만점자가 1명이었고요. 그 수능 만점자도 고3 현역은 아니었죠. 반수하는 어느 여학생이 수능 만점을 받았습니다. 또 대구에 있는 모 고등학교 남학생이 현역 고3 중에서는 전체 영역에서 하나를 틀리는 이변이 또한 일어났죠. 저는 이 남학생의 인터뷰를 좀 봤는데 어떻게 해서 전체 영역에서 하나밖에 안 틀렸는지를 물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멘탈 관리였다. 자기는 정말 멘탈을 지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 1교시 언어 영역을 보고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여기서 무너지면 나머지 영역을 다 망칠 거라는 생각으로 멘탈을 강하게 붙잡았던 게 아마 전체 영역에서 하나를 틀린 비결이 아닐까, 이렇게 인터뷰한 기사를 봤어요. 실제로 고3 입시, 재수생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입시의 핵심은 멘탈에 있죠. 강한 멘탈을 얼마나 유지하고 갈 수 있느냐가 좋은 성적을 얻는 비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기시험을 보는 학생 미술이나 체육이나 음악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도대체 멘탈 관리가 뭔가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고3들을 학습 코칭을 맡으면 이 아이들과 보통 진행되는 과정이 주로 멘탈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끝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이들이 극심한 불안과 이유 없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걸 아이들도 모르면서 극심하게 불안해합니다. 심지어는 상담이 시작되고 한 달 정도 되면 밤 11시, 한 달에서 2달 정도 사이에 밤 11시, 11시 반, 심지어 어떨 때는 12시 넘은 시간에도 통화가 되실까요? 해서 통화를 요구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이런 아이들과 통화하면 대부분의 케이스는 지금 너무너무 떨리고 불안해서 독서실에서 공부하는데 가슴이 쿵쾅거려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나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고 우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그런 이유 때문에 공부에 집중할 수 없다고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불안이 문제인 거고, 이 불안 때문에 아이들은 두렵고 그래서 우울하다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해서 결국은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 보통 진단명이 불안을 동반한 우울, 이렇게 진단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흔히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불안이 우울증을 가지고 오는 건가? 아니면 뭐가 원인일까? 참 많이 헷갈려들 하세요. 근데 불안을 동반한 우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불안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청소년 우울도 더더욱 그러하겠죠. 청소년 우울을 불안해서 그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 병이,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이 단순하게 어떤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내과적인 어떤 문제처럼 소화불량이다, 과식하지 않아야 되고, 맵고 짠 음식 먹지 말아야 되고, 밀가루 음식 먹지 말아야 되고, 자극적인 커피 많이 마시지 말아야 되고, 음주나 흡연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사실 청소년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어떤 성격적인 취약성이 있어요. 제가 쭉 지난 1년 반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똑같은 상황에, 아니 어쩌면 더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이겨나가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겨나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건 개인적으로 타고난 어떤 성격적인 취약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취약성과 개개인이 어떤 경험하는 경험치들이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 우울은 딱히 어떤 게 원인이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청소년 우울의 그 기반이 부모의 관계에서 온다, 학습적인 어려움 때문에 온다, 다른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서 반드시 일어날 일이었던 것처럼 모든 조건들이 맞아 떨어질 때 청소년 우울이 심각해지는 거죠. 그걸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만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이 우울이 아주 흔하게 감기와도 같은
같은 말처럼 우리가 쓰고 있어서 아이들 자신도 제가 지금 우울증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너무 우울하거든요. 라고 고백을 하죠. 사실은 모든 정신과적인 진단이 그러하지만 환자와 인터뷰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우울증을 진단하게 되죠. 이게 내과적인 어떤 문제처럼 이를 찍거나 이를 찍어서 진단할 수 있는 질병은 아니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인터뷰에 의존하고 또는 그 청소년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스토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청소년 우울증이 점점점 증가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다만 저는 아이들이 느끼는 불행한 상태가 꼭 반드시 우울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행한 상태는 어떤 개선이 되었을 때 충분히 그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입시 스트레스가 우울감을 증가시켰다면 그 불행한 상태가 개선이 되면 사실은 나아질 수 있거든요. 그걸 꼭 우울증이라고 진단해야 되냐? 이거에 있어서는 조금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우울을 그러면 우리가 무시해서 될 문제인가? 청소년 우울을 그래 그런 거야. 그냥 좀 불행한 상태인 거야. 이렇게만도 말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저희들이 직면한 가장 큰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왜 그러냐? 국가 중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저희 나라가 가장 높으니까요.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자살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걸 과연 그래 입시 때문이야.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이지 환경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 우울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우울증이야 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건 우울증이 반드시 치료되어야 되는 질병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예후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어서 반드시 치료가 됩니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게 어떤 상황적인 자기의 성격적인 취약성이 어떤 안 좋은 상황과 만났을 때 언제든지 또다시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개 어렸을 때 또는 청소년기의 우울이 성인기의 우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우울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성인기에 드러나서 성인기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10명 있다면 각각의 배경과 각각의 히스토리와 성격적인 취약성과 이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딱히 어떤 것이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이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우울하고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졌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아이들이 이 모든 상황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상황은 너무나 빠르게 바뀌어 왔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또 우울증이 아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지극히 건강하다고도 말할 수 없어서 사실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고 원했던 상황도 아닌데 어느 날 이런 상황을 만났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상황을 만났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학습적인 어떤 부담이 줄은 것도 아니었고 입시에 대한 부담이 줄었던 것도 아니죠. 사실은 어른들도 불안하고 어린들도 막연한 어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그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저희들이 이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안 다루고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게 저의 가장 절박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